안녕하세요. 찌라입니다.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제가 일부러 개콘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개콘이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방송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라이들의 시대를 할 거고요. 근데 일요일 밤이라 이 시간에 그래도 페북 사용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이 페북에서 지금 라이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굉장히 이 시간이 되게 황금 시간이구나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들어오실지. 그래서 오늘은 공유하시는 분들께 책 중에 책 선물 드려요. 여기 침묵이라는 소설이고요. 일본 엔도 슈사쿠 작가의 그 침묵이라는 소설을 오늘 공유해 주시는 분들, 방송 공유해 주시는 분들 중에서 한 분에게 침묵이라는 소설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공유를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은 또라이들의 시대를 읽을 거예요. 조금 더 많은 분들이 들어오실 때까지 저희 벌써 지금 5월 1일이에요. 그래서 노동절인데 대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노동자분들은. 근데 저는 고용주인 관계로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나와서 일을 했습니다. 많은 여기 사무실에 고용주분들이 나와서 일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리고 중국 분들이 노동절이 굉장히 큰 연휴거든요. 그래서 많이들 놀러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보내셨는지 이제 곧 연휴가 시작되는데 다음 주는 좀 짧게 느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이 이제 시작됐는데요. 그 원 센텐스를 들어오시면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원센텐스 앱에 들어오시면 저희 매달 이달의 문장이라는 코너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5월이 됐지만 4월에 인기 있는 문장들을 만나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달의 문장이고요. 그래서 지난달에 가장 좋았던 문장 5개 정도만 여러분이랑 같이 보여드릴게요. 네, 혜인님 고맙습니다. 일본 잘 다녀오셨나요? 네. 먼저 첫 번째 가장 많이 좋아요를 받았던 문장은 장파울이 남긴 말입니다. 책 내 안에서 나를 만드는 것들이라는 데서 올려주셨었고요. 인생은 한 권의 책과 같다. 어리석은 자는 마구 넘겨버리지만 현명한 자는 열심히 읽는다. 인생은 단 한 번만 읽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라는 문장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2위는 밀란 쿤데라의 문장입니다. 그래서 내일 일을 오늘 걱정하지 마라. 어제의 비로 오늘의 옷을 적시지 말고 내일의 비를 위해 오늘의 우산을 펴지도 말라. 라는 문장이 두 번째로 사랑을 받았습니다. 네. 세 번째 3위에 오른 문장입니다. 삼국지에 나온 말이고요. 꿈속에 있으면서 그게 꿈인 줄 어떻게 알며 흐름 속에 함께 흐르며 어떻게 그 흐름을 느끼겠는가. 꿈이 꿈인 줄 알려면 그 꿈에서 깨어나야 하고 흐름이 흐름인 줄 알려면 그 흐름에서 벗어나야 한다. 라고 삼국지 1권에 나온 문장이 세 번째로 인기가 있었습니다. 네 번째 문장은요. 사랑 이야기네요. 그래도 사랑이다라는 책에 나온 시이고요. 천양희 시인의 밥이라는 시입니다. 외로워서 밥을 많이 먹는다던 너에게, 권태로워서 잠을 많이 잔다던 너에게, 슬퍼서 많이 운다던 너에게 나는 쓴다. 궁지에 몰린 마음을 밥처럼 씹어라. 어차피 삶은 네가 소화해야 할 것이니까. 이거 굉장히 좋은데요. 제가 굉장히 요즘 뭔가 놀고 싶어가지고 요즘 식욕이 땡겨 하면서 맨날 맛있는 거 먹으러 가려고 하는데 어차피 삶은 제가 소화해야 할 것이니까 궁지에 몰린 마음을 밥처럼 씹어라. 이 표현이 굉장히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로 4월달에 인기 있던 문장입니다. 피터 드러커의 문장이고요. 계획이란 미래에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지금 무엇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계획은
미래에 내가 무엇을 하겠다가 아니라 그 미래를 위해 내가 지금 무엇을 하겠다를 결정하는 일이다 라는 말이 5번째로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원센텐스 앱에 들어오시면 iOS는 아직 이 메뉴가 안 보이실 거예요. 안드로이드 사용자들은 매달 가장 사랑을 받았던 문장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문장만으로도 굉장히 힘이 있는 좋은 문장들이 많으니까요. 원센텐스를 iOS 앱스토어와 안드로이드 구글 플레이에서 받아주세요. 잠깐 저희 문장 소개였습니다. 혜인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오늘 또라이들의 시대 책을 소개해 볼게요. 제가 이거 타임라인에서 몇 번 보고 제목 되게 특이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또 저기 비블리 하시는 허윤 대표님이 저한테 추천해 주신 책이에요. 이 책을 읽어봤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한번 오늘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3월 28일에 초판이 발행된 따끈따끈한 책이고요. 지은이는 알렉사 클레이, 키라 마야 필립스가 지은 책을 한국어로 번역해서 들어온 책이고요. 출판사는 알프레드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책입니다. 그래서 이 알렉사 클레이와 키라 마야 필립스는 여러 단체와 기업에서 일하는 동안 사회 변화의 수천 가지 모델을 접하면서 자유롭고 유연한 비주류 경제권의 힘을 확인했다. 그래서 약간 지하세계 경제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많이 그 사례를 모으기 시작했고요. 2012년부터 5천여 건의 사례를 모았고 이 가운데 가장 특별한 30개의 사례를 모아서 책으로 쓰기로 결심하고 크라우드 펀딩 그 사이트인 킥스타터에 프로젝트를 올려서 300여 명으로부터 3천만 원을 투자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중국, 영국, 인도, 브라질,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냐 등 세계 곳곳을 방문하면서 너무 좋은데요. 3천만 원 받아서 그 해적, 갱단, 예술가, 복제품 생산자, 사회적 기업가 등 수많은 창조적 또라이를 심층 취재했다. 그 취재한 인터뷰의 결과가 바로 이 또라이들의 시대라는 책입니다. 중현님의 시대인가요? 그래서 이 책에 되게 굉장히 재밌는 사례가 많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경영 그런 서적 같은 거 보면은 예를 들면 아까 나왔던 뭐 피터 드러커나 뭐 앨런 머스크나 이런 사람들의 굉장히 정답 같은 내용이 아니라 약간 B급이지만 굉장히 치열했던 그 안에서 창조적이고 어떻게 혁신을 이루었는지에 대한 재밌는 사례가 많이 나와서 굉장히 여러분들도 재미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엉뚱한 아이디어로 무모한 도전을 감행하는 또라이들이 전 세계 곳곳에 무수하게 도사리고 있음을 새삼 실감했다. 태국의 뒷골목에서부터 소말리아 해변, 프랑스의 지하 수로까지 이 책은 지구상에 살고 있는 무수한 또라이 중 성공한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의 이 아이디어를 실행에 옮겼는지를 소개한다. 이들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해결책을 찾아냈고 자신의 모든 것을 던졌으며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시도했고 무엇보다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 그런 분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들이 왜 그러면 이런 사례에 주목하게 됐냐? 이제 처음에 저자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위대한 기업에게 배우는 혁신은 지겹지 않느냐? 리더십, 창조성, 기업가 정신 등 혁신과 관련된 단어들에 너무 익숙해지고 있지 않느냐는 것이다. 그래서 이들은 해적, 해커, 갱단, 거리예술가, 사회운동가 등 비주류 경제권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을 주목했다. 필립스는 별로 가진 것도 아는 것도 없는 이들이 기존의 생각조차 못했던 방법으로 혁신을 이뤄내고 있다며 혁신은 위대한 기업의 전유물이 아니다. 혁신은 위대한 기업만이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강조했다. 그래서 비주류 경제권에서 혁신을 읽어나가는 이야기입니다. 이 책은 총 3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제 3일 동안 책을 소개를 할 거기 때문에 하루에 한 부씩 이제 소개를 할 거예요. 그래서 1부는 근면과 절제로 성공하는 시대는 끝났다 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일견 되게 더 기분이 좋게 들리기도 하고 그럼 나도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2부는 하버드에서도 배울 수 없는 창조적이고 파괴적인 성공의 기술 5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허슬, 복제,
해킹, 도발, 방향 전환이라는 5가지 꼭지에서 사례들을 이야기합니다. 네, 그리고 3부는 무시하지 마라. 이들의 상상은 곧 현실이 된다. 그래서 비주류의 그 부분을 이렇게 3가지 파트에서 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그리고 오늘 저 방송 공유해주시는 분들 중에 한 분에게 침묵이라는 책 선물로 드릴 거예요. 그래서 보시는 분들 공유 부탁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 책은 지하세계에서 벌어지는 비즈니스 사례를 탐구해 이 책에서만 볼 수 있는 5가지 핵심 원칙을 추려냈다. 그래서 암시장, 예술가와 시민단체에서 독립적으로 활약하는 사람들과 거대한 관료 조직 안에서 변화를 시도하는 조직 내부의 사람으로 그 연구 범위를 확장했다. 2년 동안 이와 관련된 5,000개의 사례를 모았고 30개를 추렸다. 이때 먼저 고려했던 것은 다양성이다. 지역과 분야, 시기를 모두 고려했고 다양한 문화와 환경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전 세계를 대상으로 했다. 하지만 다양성보다 더 중요하게 본 것은 독창성과 혁신성이었다. 비주류 경제권을 탐구하면서 이곳 역시 주류 경제와 비슷한 수준의 무사 안일주의에 젖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멕시코 마약 조직에서 일하는 것은 세계 최대 기업 엑손모빌에서 근무하는 것과 놀랄 만큼 비슷하다. 지휘 통제 시스템이 조직에 깊이 뿌리내렸기 때문이다. 우리가 찾는 인물은 독특하고 창의적인 작업 방식을 고안한 개척자, 즉 혁신가였다. 그들의 혁신은 태도, 규범, 조직 문화의 변화 같은 파괴적 결과로 이어져야 했다. 극적인 변화를 만들지 못한 사례들은 과감하게 버렸다. 그래서 이 책에는 다른 곳에서 만날 수 없는 창조적이면서 파괴적인 이야기들만 남았다. 네, 재밌겠죠? 그래서 첫 번째 사례도 소말리아 그 어부들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네, 소말리아 해적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나라 그 막 어선들도 막 납치되고 그래서 굉장히 잔인한 범죄 집단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리고 저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분명 범죄자가 맞습니다. 하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면 혁신적인 사업가들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소말리아 해적들은 전혀 가망 없어 보이는 분야에서 새로운 사업을 일으켰다. 경제적인 관점에서만 보면 가난한 어촌 마을의 소규모 사업을 거대하고 정교한 국제적 사업으로 성장시켰다. 전 세계 모든 미디어에 등장했을 뿐 아니라 해적소탕이라는 새로운 시장도 탄생시켰다. 주류 시장과 마찬가지로 지하 세계에서도 이처럼 빠르게 성장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소말리아 해적들은 변화와 기회를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지 알았던 것이다. 소말리아 해적이 처음 등장한 것은 내전이 절정에 달하던 1990년대 초반이었다. 당시 소말리아는 국가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정부 상태였다. 소말리아 해역에는 다른 나라 어선들이 거리낌 없이 들어와 물고기를 잡았다. 하지만 불법 조업 어선들을 쫓아낼 해군이나 해경이 없었다. 어획량이 눈에 띄게 줄었고 정상적인 조업으로는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웠다. 그래서 어부들은 외국 어선을 공격하는 방향으로 눈을 돌렸다. 이렇게 해서 오늘날의 해적이 탄생했다. 그러니까 소말리아 해적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거는 어부들이 나라에서 지켜주지 못하니까 다른 나라 조업하는 배들을 약탈하는 데서 시작했다는 거죠. 초창기 해적질은 단순했다. 그들은 소말리아 북동부 해안 마을인 하푼에서 소형 보트를 타고 외국 국적의 대형 어선을 공격했다. 그 전직 해적 아부디를 인터뷰했는데 이 아부디는 같은 부족 출신 친구와 가족들로 소규모 해적 조직을 만들어 투자금이나 기여도에 따라 전리금을 나눠 가졌다. 초창기 해적들 대부분은 아부디처럼 전직 어부들이었다. 자신들의 해역에서 물고기를 싹쓸이해가는 외국 어선들 때문에 몹시 화가 난 상태였다. 나라는 모든 면에서 혼란에 빠져 있었고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값비싼 화물을 실은 배들이 지나다니는 것을 자주 보았고 다른 방식으로 돈벌이를 하기로 결심했다. 운명을 받아들이는 대신 스스로 기회를 만들어 문제를 해결하기로 한 것이다. 가진 것이라곤 위험한 아이디어와 고기잡이 배뿐이었다. 결핍에 대한 불만과
물질적인 것에 대한 욕구가 이들을 행동하게 만들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사례를 소개하게 된 건 사실 이들이 그냥 단순한 도둑이 아니라 거대하고 복잡한 범죄 사업으로 진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러시아 해군도 깜짝 놀란 MV 파이나우 납치 사건을 예로 듭니다. 이렇게 우연하게 시작된 해적 산업은 가파르게 성장합니다. 2008년 9월 소말리아 해적 50여 명이 우크라이나 선적의 MV 파이나우를 납포하면서 처음으로 국제적인 주목을 받았다. 이 화물선에는 선원 20명이 타고 있었고 탱크 33대를 포함해 유탄 발사기, 우라뉴탄 등 300억 원 어치가 넘는 군수물자가 실려 있었다. 미국과 러시아 해군 함정이 소말리아 해역으로 급파되어 납포된 배의 동향을 감시했다. 최소한 무기들이 뺏기는 것은 막아야 했다. 해적들은 선원들의 몸값으로 4천억 원을 요구했다. 5개월의 협상 끝에 우크라이나 정부가 36억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MV 파이나우와 선원들은 무사히 돌아왔다. 이 사건은 소말리아 해적들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였다. 50명의 해적들은 제독, 부제독, 하사관으로 이어지는 계급 체계 아래 잘 훈련된 해군 정예부대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MV 파이나우를 납치한 해적의 우두머리는 아프웨인, 큰 입이라는 인물이다. 아프웨인이 큰 입이라는 뜻이래요. 마치 이걸 들으니 원피스가 생각나네요. 네. 그는 벤처기업 사업가처럼 투자자를 찾아 사업 자금을 끌어왔다. 그 돈으로 소말리아 해병대를 창설해 조직원들을 훈련시켰다. 오합지졸 해적대를 작전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군사 조직으로 바꿔놓았다. 현지인들은 이 해적 우두머리인 아프웨인을 영웅으로 받든다. 입에 풀칠하기도 빠듯했던 자영업 수준의 해적지를 수백억 원 규모의 다국적 사업으로 키웠기 때문이다. 이들이 받은 몸값을 추적해보니 소말리아를 넘어 인도와 두바이까지 흘러갔다. 이 돈은 최첨단 장비를 사고 해적들을 모으고 훈련하는 데 재투자됐다. 네. 그래서 또 이제 이 해적들이 이 활동을 키우기 위해서 새로운 전략을 짭니다. 바로 모선을 활용하는 건데요. 그 아프웨인이라는 사람이 등장한 이후에 해적들이 초창기 해적과 다른 점은 새로운 전략으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대형 어선을 개조해서 모선으로 활용한다는 게 눈에 띕니다. 그러니까 이전 해적들은 거점 기지를 해안 육지에 두고 활동했기 때문에 멀리 나갈 수가 없었는데 모선을 활용해서 기지를 바다 한가운데 두고 먼 바다로 다니는 대형 화물선을 먹잇감으로 삼을 수 있었다. 훨씬 큰 돈을 벌 수 있게 됐다는 뜻이다. 우리가 만난 해적들이 모선 활용법을 자세히 알려주었다. 우선 해외 정보원이 보내온 화물선 항로 정보를 바탕으로 화물선이 지나갈 길을 미리 파악한다. 모선은 항로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뛰어든다. 목표물이 나타날 때까지 잠복해 있다가 목표물이 다가오면 습격팀이 두세 척의 소형 보트에 나눠 타고 출격한다. 배의 통제권을 빼앗고 납포에 성공하면 해적들은 배를 해안으로 몰고 온다. 그때부터 협상팀이 해운사나 정부와 몸값 협상을 시작한다.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지역 주민들은 인질과 해적들에게 음식과 물, 카트 등을 제공한다. 해적 조직 내에는 변호사와 매춘부를 공급하는 포주, 위조 지폐 감별기도 있다. 해적선 안에 위조 지폐 감별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해적들은 얼마를 벌기에 이렇게 목숨을 거는 걸까요? 아부디 하산이라는 해적은 더욱 진화한 납치 방법을 알려주었다. 하산이 몸담았던 해적 조직은 화물선이 지나가기를 기다리지 않았다고 한다. 그들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나 인도 뭄바이처럼 대형 화물선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지역에 정보원을 심어두고 방대한 사전 정보를 수집했다. 목표물이 항구를 떠나기 전 이동 소요 시간과 경로 파악이 이미 끝나 있었기 때문에 적당한 시간에 출동해서 신속하게 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다. 핫산의 말에 따르면 해적들은 속도가 느리고 선원이 많지 않으며 가판이 낮은 배를 선호한다. 올라타기가 쉽고 빠르게 제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시야가 좁아지는 해질 무렵 시간대에 주로 활동한다. 핫산의 말에 따르면 본인 같은 보병들은 사냥이 있든 없든 100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았다고 한다. 소말리아 국민의 연평균 소득이 50만 원 정도다. 해적들 한 달 평균이 보통 사람 연봉의 2배다. 연평균 소득이 5천만 원 정도 되는 영국을 기준으로 하면 해적들 월급이 1억 원 정도 되는 셈이다.
만약 배를 납포해 몸값을 받는 데 성공하면 차원이 다른 돈잔치가 벌어진다. 경력이나 역할별로 1인당 3천만 원에서 8천만 원의 인센티브가 나온다. 화물선에 맨 처음 올라타거나 개인 무기 또는 사다리를 가져온 사람은 1,000만 원 정도 더 받는다. 돈이 없는 신입 해적들은 빚을 달아놓고 카트나 음식을 사 먹을 수 있다. 이 금액은 나중에 몸값을 받을 때 한꺼번에 정산한다. 해적 조직의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매월 3천만 원 가량의 운영 자금이 든다. 운영 자금은 어부나 전직 해적, 퇴직 경찰 또는 군 장교들의 충당금으로 충당한다. 카트 딜러들도 자금을 대고 30에서 75%의 이자를 챙겨간다. 무작정 바다로 배가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방식에서 모성과 정보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진화하면서 해적 사업 모델이 바뀌었다. 해적 사업은 소말리아에서 가장 유망한 사업이 되었고 성공한 해적들은 지역 시민들에게 존경을 받았다. 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소말리아 해적들이 진화했는지를 계속해서 이제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이 책의 논점이 사실 범죄 행위를 이렇게 우리가 탐구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의문도 저도 사실 들긴 하는데 이 책의 저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책의 논점은 그들의 범죄 행위가 아니라 주류 시장만이 혁신을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지하세계의 혁신 역시 세계 경제의 원동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은밀한 곳에서 일어나는 일인 만큼 제대로 공개된 적이 없고 정당하게 평가받은 적도 없다. 하지만 지하세계의 혁신가들도 못지않게 독창적이고 기발한 아이디어로 가치 있는 변화를 이끌어왔다. 그래서 그 변화를 한번 지켜보자 라는 것이, 살펴보자 라고 하는 것이 이 책의 핵심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꼭 이렇게 어떤 지하세계의 부정적인 사례만 있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김성우 대표님 지금 술 드시면서 방송을 보고 계신가요? 괜찮네요. 이 음주를 하시면서 일요일 저녁에 책을 들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제가 소개할 사례는 파리 지하 터널의 비밀 조직인데요. 그래서 프랑스에는 UX, 내 어반 익스페리먼트로 도시의 실험이라는 비밀 조직이 있습니다. 이 조직에 속한 사람들은 파리의 지하 터널에서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프랑스에서 허가 없이 지하 터널을 돌아다니는 것은 불법이다. 그들은 지하 터널을 통해 공공 건물로 숨어들어가 자신들만의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근데 이 비밀 조직이 수행하는 프로젝트는 문화재 복원입니다. 그들은 프랑스 정부가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자신들이 나섰다고 주장한다. 그 UX는 파리 팡테옹의 고장난 채로 방치되었던 19세기 시계를 몰래 복원한 사건으로 유명해졌다. 팡테옹은 볼테르, 빅토르 위고, 에밀 졸라, 마리 퀴리 등 프랑스 역사에 이름을 남긴 예술가, 학자, 정치인, 군인 등이 안장되어 있는 파리를 대표하는 건물 중 하나다. 그러니까 그 건물의 고장난 시계를 몰래 들어가서 고쳤다. 저널리스트인 조너선 랭먼은 이들에게 왜 이런 일을 하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UX의 대변인 라자르 쿤스트만은 짤막한 선문단식 답변을 보내왔다. 당신 집에는 화분이 있나요? 물은 매일 주나요? UX에게 무언가를 수리하는 것은 제2의 천성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잊힌 프랑스 문명의 유산을 돌보는 고귀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일을 하려면 합법적인 조직을 만들어도 되지 않을까?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도 있는 일을 왜 굳이 불법으로 하는 걸까? 쿤스트만과 얘기하면서 UX가 문화재 보호를 담당하는 정부 조직이 정부 조직과 무엇이 다른지 알게 되었다. 그들은 절차나 과정보다는 신속함과 정확함을 중요시하고 집중적으로 일한다. UX는 문화재를 보호한다는 사명감만으로 움직인다. 그래서 누구의 간섭이나 지시를 거부하고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행동한다. UX 멤버들은 권위에 문제를 제기하고 도발하고 실험한다. 그리고 그렇게 체제를 흔든다. 굉장히 재밌는 조직인 것 같아요. 그들은 한마디로 또라이들이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숨어 있다. 이들은 일반적인 비즈니스의 안정을 위협하는 악당이다. 조직과 지역사회의 순리를 거스르는 배반자다. 현실성보다는 모호성, 불확실성, 가능성에 열광하는 고집쟁이다. 룰을 깨뜨리고 주위 사람의 시각에 도전하는 반역자다.
자기 생각이 비현실적이고 터무니없어도 남의 의견에 맞서거나 자기 생각을 드러나는데 주저없는 독불 장군이다. 네. 여기서 잠깐 한 번 더 홍보하겠습니다. 오늘 공유하게 해주시는 분들 중에 일본 작가 엔도 슐사쿠의 침묵을 선물로 드리고 있어요. 많이 공유해주세요. 벌써 공유 한 분이 해주셨네요. 네, 장준호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분들에 대한 쭉 사례가 나와요. 그런데 좀 중요한 일부에서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그럼 이들은 왜 이렇게 또라이 같이 하느냐? 이 또라이들의 특성은 무엇이냐라고 해석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명예입니다. 명성과 존경은 모든 경제 주체를 움직이는 기본 동력이다. 물론 주류 사회에서도 일하는 사람들이 남에게 성과를 인정받았을 때 기쁨을 느낀다. 보너스나 승진이 뒤따르면 더 좋다. 그런데 창조적 또라이들이 더하면 더했지 다르지 않다. 그들은 명성에 유난히 신경 쓴다. 그래피티 아티스트들은 더 위험한 장소에 낙서를 해서 자신의 대담함을 과시한다. 해커들은 남들이 볼 수 있는 곳에 승리의 표식을 남겨 실력을 뽐낸다. 2011년 월스트리트를 점령하라 라는 구호를 내세우며 미국 뉴욕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였던 월스트리트 점령 시위대도 다른 운동가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강했다.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결하겠다는 공동의 목적으로 모인 사람들이지만 시위대 내에서도 특정한 계급 체계가 작동했다고 합니다. 시위 첫날부터 가담한 시위자들은 첫날 점령대라고 불렸고 경찰에 체포된 이력이 있는 사람들이나 공원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사람들, 시위에 오래 참여한 이들은 동료들에게 더 대접받았다. 동료들의 인정은 이들 사이에서는 돈이나 마찬가지다. 하버드 MBA에서도 얻을 수 없고 오직 동료들에게만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네, 그래서 또라이들을 움직이는 첫 번째 명성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들이 움직이는 것은 돈이다. 경제적 이익은 주류 경제를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이다. 비주류 경제권에서도 마찬가지다. 대부분 돈은 명성이나 존경과 함께 따라온다. 우리가 만난 어둠의 혁신가 중 한 사람은 혼자 하루에 200만 원 넘게 번다고 한다. 친구들에게 대접도 받고 벌이도 짭짤해서 지금 삶에 만족해요. 친구들이 나를 얼마나 부러워하는데요. 동네 어른들도 그렇고요. 갖고 싶은 차도 샀고 좋은 아파트도 있고 돈 걱정은 없어요. 당시 고작 19살이었던 그가 판매한 것은 마약이었다. 네, 이렇게 돈에 의해서 움직이는 또라이들도 있고요. 돈이 무시할 수 없는 원동력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만난 사람들 중에는 돈에 관심이 없는 이도 많았다. 많은 창조적 또라이들이 예술가이자 작가인 칼릴 지브린의 말에 동의할 것이다. 내가 돈에 인생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람들은 나를 미쳤다고 생각한다. 나는 내 인생에 가격이 매겨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미쳤다고 생각한다. 엄청나게 훌륭한 원센텐스네요. 네, 이 말은 그들의 이중성을 대변한다. 창조적인 또라이들에게는 대부분 우리와 그들을 구분하는 날카로운 감각이 있다. 필요할 땐 기성 시스템을 이해하고 따르고 이용하면서도 자신들은 그 시스템을 완전히 받아들인 사람과는 다르다고 생각한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이들을 움직이는 동력으로 이타심을 얘기합니다. 역설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이타적 종기가 작용할 때도 있다. 심지어 무기밀매상조차 자신들이 약자를 돕고 억압받는 이들에게 힘을 주는 사회사업을 한다고 믿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무기밀매상이 이 땅의 평화를 위해 힘없는 자들에게 무기를 제공한다고 생각하는 게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말이다. 네, 그래서 이타심을 꼽았고요. 네 번째는 생존 본능을 꼽습니다. 아까 제가 초기에 말씀드린 그 소말리아 해적이 이런 경우일 것 같아요.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서 또는 가족이나 친구, 지역사회를 지키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호텔에서 일하던 평범한 시민이었던 핫산이 어느 날 호텔에서 퇴근하던 길에 해적이 되기로 결심합니다. 그때 그의 나이 29이었다. 나는 고아예요. 소말리아 내전에 부모님이 사망하는 바람에 장남인 그가 남동생 6과 여동생 3을 먹여 살려야 했다. 호텔에서 일하면서 핫산은 해적들이 큰 돈을 만지고 가족들에게 집을 사주고 차를 구입하고 카트를 즐겨 씹는 것을 매일같이 목격했다. 카트는 여기서 마약입니다.
열심히 일해도 동생들을 배부르게 먹이지 못했던 그는 절박한 마음으로 해적단에 가입했다. 네. 그렇게 네 가지 요소를 꼽고 그래도 결국은 돈이라고 해서 이 해적이 아니라 또라이들을 가장 움직이는 큰 동력은 이제 돈이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좀 더 재밌어서 원래 30분 전에 끝내려고 했는데 조금 더 읽어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그러한 비주류 경제에 있는 또라이와 기업가들, 그러니까 주류 경제에 있는 창업자들에서 공통적인 분모를 찾아내서 소개하는데요. 두 명의 인물을 얘기합니다. 주류 경제에 있는 창업자인데 또라이 기질이 있었던 사람. 너무 공감해서 읽어볼게요. 또라이들은 반체제적이고 자기 성찰적이며 연약하다. 물론 이런 특성이 창업자들에게서 발견되는 경우도 있다. 두 요소가 합쳐질 때 그 결과는 폭발적일 수 있다. 이런 잡종 DNA를 소유한 대표적 인물이 스티브 잡스와 리처드 브랜슨이다. 자기 확신적이고 성취 지향적이며 승리를 즐기는 잡스는 전형적인 창업자다. 그는 천하무적처럼 보였지만 때로는 자신의 나약함을 드러내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다. 잡스가 2005년 그 스탠퍼드 졸업식 연설에서 그 애플에서 쫓겨났을 때 좌절감을 솔직히 이야기하기도 했다. 회사 창립 때부터 그는 기존의 질서를 뒤엎는 전복 정신을 강조했다. 그 1998년에 애플의 기업 이미지 광고 Think Different에 그 쭉 천재들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피카소, 아인슈타인, 존 레넌, 에디슨 등 이런 역사적인 인물 17명의 영상과 함께 나오는 카피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이 저자가 보기에는 이 또라이들의 시대를 잘 대변한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카피를 읽어드릴게요. 여기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삐딱이, 반역자, 문제아, 반항아, 사물을 다르게 보는 사람. 그들은 규칙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기존의 것을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들에게 동의할 수도 있고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을 찬양할 수도 있고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세상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인류를 전진시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을 미쳤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들을 천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할 만큼 미친 사람들만이 실제로 세상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이 Think Different 광고가 또라이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겠냐라는 저자의 그 의도가 느껴지는 대목이었고요. 한 사람 더 있죠.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또라이인데 리처드 브랜슨. 스티브 잡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지만 경영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인물이죠. 아까 그 애플의 광고에서도 네 번째 인물로 등장하는 인물이고요. 뚝심으로 늘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 기회를 잡는 사람이다. 난독증 때문에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겪었던 브랜슨은 16살에 학생, 스튜던트라는 잡지를 창간해서 첫 사업을 시작했다. 고등학생을 겨냥해 학생들이 직접 만드는 전국 잡지였다. 이어 그는 교회 지하실에다 버진 레코드라는 이름의 음반 가게를 차렸다. 1970년대 무렵에는 음반을 파는 것만으로는 성에 차지 않아서 음반 기획사를 설립하고 사업을 확장했다. 직접 음반을 기획하고 제작해서 팔았다. 다른 음반사들이 꺼리던 파우스트, 텐저린 드림, 컬처 클럽 같은 실험적 밴드들과 계약을 맺고 유럽 대중음악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다. 1970년 후반 메이저 음반사에서 거절당한 펑크록 그룹 섹스피스토스를 영입해 엄청난 성공을 거두면서 메이저 음반사 반열에 올랐다. 이 음반은 레코드 공장 직원들이 제작을 거부했을 정도로 도발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엄청난 논란을 일으켰다. 회사 경영의 기본 개념인 매출과 이익도 제대로 몰랐지만 버진 브랜드는 승승장구했다. 브랜슨은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항공, 철도, 음료 등 계속해서 새로운 시장에 도전했다. 최근에는 많은 친구와 업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우주 관광 사업도 시작했다. 이런 전복적 창업자 정신 덕분에 브랜슨은 현재 영국에서 8번째 부자가 됐다. 우리가 말하는 비주류 경제권의 명예 회원이기도 하다. 이분은 비주류 경제권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스티브 잡스와 그
리처드 브랜슨을 소개하면서 네,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일부를 마감하면서 저자들은 낡은 사고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하는 시기다. 그래서 제도권 밖에서 세상을 바꾸고 있는 사람에게 눈을 돌려보자라는 이제 내용으로 시작을 하고요. 그 뒤에 그들이 세상을 바꿨던 5가지 방법, 허슬, 복제, 해킹, 도발, 방향전환에 관해서 2부에서 설명을 하는데요. 내일 그 부분에 관해서 또 재미있는 사례를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이 끝난 뒤에도 공유를 해주신 분들 중에 한 분에게 이 침묵이라는 소설을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이 방송이 끝나도 유튜브에 제가 방송을 다 클립을 올려놓고 있으니까요. 잠이 안 올 때 들어가서 방송을 들어주시면서 우리가 시간을 내서 책을 읽지는 못하지만 책을 좀 들으면서 마음의 위안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일은 월요일이네요. 다들 일찍 주무시고 또 다음 주는 3일로 짧으니까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자요. 또 뵙겠습니다.